몽골한테 줄 게 뭐가 있어? 수십조 인프라 투자를 앞세운 강대국이 코웃음치며 던진 말입니다. 자원도 없고 군사력도 멀고 국경도 닿지 않는 나라가 몽골에서 뭘 하겠냐는 거였죠. 그런데 불과 15년 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몽골 신뢰도 조사 한국 63%, 중국 3%, 연방 수준 협력 찬성 75%, 수우바타르 광장에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82세 유목민이 낡은 양복을 입고 투표소로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 강대국의 내부에서 나온 말. 수십 조를 쏟고도 줬다. 월급 제때 주는 나라한테. 줄 게 없다던 한국이 한나라의 마음을 통째로 얻은 현실. 그 통쾌한 역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정부청사 12번째 층 상황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몽골 전국 여론조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외교부에서 넘어온 속보 알림이 세 번째 울렸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신뢰도 63%, 중국 신뢰도 3%, 그리고 그 아래 굵은 글씨로 박혀있던 숫자 하나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연방 수준 협력 찬성 75%. 저는 두 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죠. 이건 외교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국민 4명 중 3명이 다른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박재성 한국국책 싱크탱크 소속 전략 자문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외교 전략을 짤 때 옆에서 자료를 건네주고 숫자를 분석해주는 사람이죠. 그날도 저는 일상적인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하나가 일상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모니터를 끄고 옆에 놓인 태블릿으로 현장 영상을 켰습니다. 울란바토르 수우바타르 광장, 그곳에 수만 명의 몽골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 속 광장은 사람들로 빽빽했고 깃발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같은 높이로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게 아니라 정확히 같은 높이.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광장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건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보던 외교 뉴스, 정상회담, 사진, 악수하는 장면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속보가 하나 더 떴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었죠. 화면을 전환하니 몽골 대통령이 단상 위에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몽골 국민의 미래를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그 발언이 나가자마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즉각 반응했고 베이징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울란바토르에 있는 중국계 자원 기업 본부에서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상황실 옆 통로에서 외교부 직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누군가는 복도에서 이거 진짜야? 라고 외치고 있었죠. 저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죠. 여론조사 원문, 몽골 국내 정치 동향, 중국 측 반응 예상 시나리오. 키보드를 치면서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흥분보다 두려움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수치가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동북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니까요. 자료를 정리하다가 저는 과거 계약 관련 창고 문서 폴더를 열게 되었습니다. 몽골 자원 개발 관련 과거 보고서를 찾으려던 거였죠. 그런데 폴더 안에서 낡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1년 몽골 광산 2차 계약 자문단 구성 명단. 저는 무심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재성, 자문위원, 계약 구조 설계 참여. 손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에 힘이 빠졌죠.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30 중반의 젊은 연구원이었고
그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 제 경력에서 큰 도약이었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몽골 광산 지분 구조, 차관 조건, 철도 표준 설정. 그때 저는 그걸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화면 한쪽에는 수만 명의 몽골 시민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15년 전 제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두 개의 화면이 동시에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국제 외교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제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상황실 불빛이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옆 소회의실 문을 닫고 노트북 하나와 커피 두 잔을 놓고 앉았죠.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내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이미 사람 소리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15년 전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광산 2차 계약. 정식 명칭은 오유톨고이 확장 사업 자문 프로젝트. 당시 한국은 직접 계약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국제 컨소시엄의 자문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자문단에서 계약 구조 설계의 일부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광산 지분 우선 회수 조항이었습니다. 투자 원금 회수 전까지 몽골 정부의 수익 배분을 제한하는 구조였죠. 단순히 읽으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투자한 쪽이 먼저 본전을 찾겠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원금 회수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환율 변동, 추가 비용 산입, 간접 경비까지 포함하면 원금 회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몽골은 자기 땅에서 나오는 자원의 수익을 10년 넘게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 표준 고정 조항이었습니다. 광산에서 한국까지 자원을 운송하는 철도 노선의 궤간을 중국 표준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었죠. 이게 왜 문제인지 당시에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철도가 중국 표준으로 깔리면 몽골의 자원은 오직 남쪽, 그러니까 중국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방향이나 다른 경로는 호환이 안 되니까요. 물류가 한 방향으로 고정되면 협상력도 한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몽골은 자원을 팔 곳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기 차관이자 연동 조항이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빌린 차관의 이자가 국제시장 금리에 연동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 스프레드가 붙어 있었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같이 뛰는 구조. 몽골처럼 재정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 쓰이게 됩니다. 교육도 의료도 인프라도 전부 뒷순위로 밀리는 거죠. 저는 그 세 가지 조항을 노트에 적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15년 전 제가 이 구조를 설계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경제는 감정이 아니다. 그게 당시 제 신념이었죠.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설계라고 믿었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는 제게 엑셀 시트 위의 변수였을 뿐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수익률 모델은 빈틈없이 돌아갔고 시뮬레이션 결과도 매끄러웠죠.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 칭찬도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잘 짰네. 그 한마디가 그때는 그렇게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서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그 칭찬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깔끔하게 짰다는 건 빠져나갈 구멍을 안 남겼다는 뜻이니까요. 몽골 입장에서 보면 깔끔하게 묶였다는 뜻인 겁니다. 문서 하단에 찍힌 서명을 봤습니다. 제 이름, 제 직함, 제 서명. 잉크가 살짝 번져 있었지만 글자는 선명했죠. 그 서명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선택권을 줄이는 문장에 제가 도장을 찍은 겁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소회의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속이 불편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 어딘가에 무거운 것이 올라와 있는 것 같기도 했죠.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모든 계약이 그런 구조였다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변호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소희준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은 저보다 10살쯤 어린 후배 연구원인데 몽골 현지 여론 분석을 맡고 있었죠.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주무셨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이준이 건넨 보고서를 받아들면서도 제 시선은 자꾸 노트북 화면 위에 열려있는 그 옛 문서로 돌아갔습니다. 이준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수치 때문에 그러세요? 75%, 저도 좀 놀랐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준아, 나는 그 숫자가 놀라운 게 아니야. 그 숫자가 무서운 거야. 내가 15년 전에 심어놓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버렸거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노트북을 닫고 새 브리핑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저의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명목상은 현지 실태 조사였죠. 상급자에게는 여론조사 이후 몽골 내부 분위기를 직접 파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반은 핑계였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확인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인천에서 울란바토르까지 4시간 반.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대지는 점점 갈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사막, 그 위로 구불구불 흐르는 강줄기.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설계한 구조가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죠. 울란바토르에 도착해서 하루를 묵은 뒤 저는 고비 사막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남고비 아이막의 한 광산 인근 마을. 포장도로가 끝난 뒤로는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5시간을 달렸습니다. 차 안은 덜컹거림에 온몸이 흔들렸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 불편함조차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게르 몇 채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고 멀리서 낙타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걸어가는 게 보였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모래가 섞인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입술이 금세 바짝 말랐습니다. 현지 통역을 맡아준 분이 한 어르신을 소개해줬습니다. 간바타르, 82살. 이 지역에서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아온 분이셨죠. 간바타르 어르신의 게르에 들어갔을 때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양탄자 위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왔고 한쪽에서는 수태차가 끓고 있었죠. 어르신은 문 앞에서 저를 맞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햇볕에 그을린 피부, 하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르신이 수태차를 건네줬습니다. 짠맛이 나는 몽골식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광산이 들어온 뒤로 생활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간바타르 어르신은 차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게르의 작은 창으로 사막의 석양이 비쳐 들어왔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물이 말랐소. 단 4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4글자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죠. 통역이 이어서 설명해줬습니다. 광산이 지하수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뒤 주변 우물의 수위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처음에는 조금씩 줄더니 어느 해부터는 아예 물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낙타가 8마리 죽었소. 양은 20마리. 물이 없으면 짐승도 못 살고 짐승이 없으면 사람도 못 사는 거요. 어르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건조한 어조였죠.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분노할 힘조차 소진된 사람의 목소리 같았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으면서 자꾸 펜이 멈췄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죠. 어르신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게르 밖으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른 우물 앞에 섰습니다. 돌로 쌓은 테두리 안쪽은 먼지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금이 간 흙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맑은 물이 올라왔을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어르신은 우물 테두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 우물, 3대를 먹여 살린 우물이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5년 전 제가 검토했던 계약서의 한 조항을 떠올렸습니다. 물 사용량 규제 조항. 광산 측의 지하수 사용 한도를 정한 항목이었는데 당시 자문 과정에서 그 한도를 느슨하게 설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게 저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한도를 타이트하게 잡으면 광산 측 운영 비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요. 엑셀 시트 위에서는 그게 한 줄짜리 숫자 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82살 노인의 우물이 마르는 결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어르신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시선을 돌려 사막을 바라봤죠. 석양이 모래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바람이 모래를 쓸어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통역이 전해준 그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요. 무시당해서 분노하는 거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게르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우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흔들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인근 숙소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죠. 간바타르 어르신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냥 단단하고 투명한 눈빛. 그 눈빛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기도 하다. 그 한 문장을 떠올리자마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고 얼굴을 묻었죠.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모르는 척했던 것들이 사막의 마른 우물처럼 한꺼번에 드러나버린 밤이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간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으면 간바타르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손가락이 멈췄죠. 마른 우물, 죽은 낙타 그리고 무시당해서 분노한다는 그 한마디.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이후 몽골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몽골 시민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이유가 경제 원조나 투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이 정리해온 현지 인터뷰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볼마라는 39살 여성의 인터뷰였습니다. 볼마는 한국의 한 중소도시 병원에서 3년간 간병인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죠. 이준이 영상 녹취본을 보여줬는데 볼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 단 한 번도 몽골 사람이라고 무시받지 않았어요. 병원 원장님이 명절 때 보너스를 주시면서 고향에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그 봉투를 받았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고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명절 보너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 여성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존중의 경험이었던 겁니다. 볼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는 것, 야근 수당이 제대로 나왔다는 것, 한국인 동료가 몽골 음식에 관심을 보이며 레시피를 물어봤다는 것. 하나하나가 작은 이야기였지만 볼마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나는 여기서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나란이라는 19살 청년이었습니다. 나란의 아버지가 한국 건설 현장에서 5년간 일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와서 한 말이 나란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국은 열심히 하면 인정해주는 나라라고.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꼭 가고 싶어요. 나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고 이준이 말해줬습니다. 19살의 그 반짝임이 75%라는 숫자의 정체였던 겁니다.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준이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몽골 전체 가정의 상당수가 한국 취업 경험자를 한 명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마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험을 전파한 겁니다. 그건 어떤 홍보 캠페인보다, 어떤 외교 전략보다 강력한 것이었죠.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의 축적이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 쌓이고 쌓여서 한 나라의 여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반대편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계 자원 기업들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몽골 대학생 대상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 지방도로 건설 추가 투자, 의료시설 신축 지원. 숫자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몽골 여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준 몽골 소셜미디어 화면에는 이런 글이 수천 개의 공유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빚이 아니라 미래를 원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돈으로 사려는 호의와 경험으로 쌓인 신뢰 사이의 차이. 그 차이를 몽골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준에게 물었습니다. 이준아, 이 흐름이 뒤집힐 수 있을까? 이준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돈으로 뒤집을 수 있었으면 진작에 뒤집혔겠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존중이 외교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제때 주고 명절에 보너스를 챙겨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음식에 관심을 보여준 그 작은 것들이 어떤 수십억 달러 투자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떠있을 별을 찾으려는 것처럼 한참을 올려다봤죠. 침묵을 깨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일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걸 느꼈죠.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믿어주고 있는데 저는 그 믿음의 반대편에서 족쇄를 채웠던 사람이니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몽골에서 별을 키운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별하는 건 물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기후가 필요하죠. 그런데 몽골은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나라입니다. 여름도 짧고 토양은 알칼리성이 강해서 웬만한 작물도 버티기 힘들죠. 그런 곳에서 별을 키운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였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과 몽골 농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시험 재배 프로젝트.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됐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달리면 나오는 셀렌게 지역, 거기에 시험 농장이 있었죠.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초록색 벼가 몽골의 건조한 대지 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이삭이 흔들리고 있었죠. 마치 한국의 시골론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풍경은 분명 몽골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초록빛 네모가 박혀있는 모습. 현장을 안내해준 건 한서윤이라는 한국농업연구원이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햇볕에 벌겋게 타 있었고 장화를 신은 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걸렸어요. 서윤이 논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벼줄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실패했죠. 씨앗이 발화를 못하거나 자라다가 얼어 죽거나 토양의 염분 때문에 뿌리가 썩거나 3년 동안 품종을 바꾸고 토양 개량제를 시험하고 물관리 시스템을 20번 넘게 수정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벼 이삭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만지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그런데 올해 드디어 됐어요. 수확량은 아직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자랐어요. 몽골 땅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농작물 하나를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을 심은 거였죠. 첫 수확이 이루어지던 날 현장에 몽골 농업부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차장급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벼 이삭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통역 없이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그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몽골 노동자 몇 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 이 밭을 일구며 실패를 반복해왔던 그들이었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에 매달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서윤이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 건 기술을 준 게 아니에요. 기술을 함께 만든 겁니다. 이 품종은 한국에서도 없는 거예요. 몽골의 토양과 기후에 맞춰서 여기서 새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 기술도 아니고 몽골 기술도 아닌 둘이 같이 만든 기술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과 충돌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설계했던 계약 구조는 정반대였거든요. 자원을 가져가는 구조, 수익을 빼가는 구조, 선택권을 줄이는 구조. 그때 저는 효율을 설계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종속을 설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겨주는 방식. 기술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함께 만드는 방식. 투자가 끝나면 묶는 게 아니라 투자가 끝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풀어주는 방식. 투자는 묶고 기술은 풀어준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일과 지금 이 현장 사이의 차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그거였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자립형 협력 모델 제안서. 과거의 지배형 모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정리하고 몽골 농업 프로젝트 같은 동반자 모델이 어떻게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며칠 전까지 키보드 앞에서 멈춰서던 그 손이 이제는 쉬지 않고 타자를 쳤죠. 고비 사막에서 느꼈던 죄책감이 이 농장에서 본 광경을 통해 방향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속죄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했죠.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옆에서 자료만 건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에 발을 들인 이상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 4시 보고서 초안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창밖은 아직 어두웠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던 그 초록색 볕처럼 작지만 확실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국제포럼이 열리는 날 울란바토르의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죠. 저는 호텔방에서 양복 매무새를 정리하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고 얼굴이 좀 야윈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요. 포럼 이름은 동북아 자원 협력과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한국, 몽골, 중국, 일본 측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 발표자 중 하나로 배정되어 있었죠. 원래 제 발표 주제는 한몽경제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이준과 함께 준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포럼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준비한 원고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 논리적인 제안, 적절한 어조. 나무랄 데 없는 원고였죠. 하지만 차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거리가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원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외교관들, 기업 관계자들, 기자들. 동시통역 부스가 3개 설치되어 있었고 카메라가 여러 대 돌아가고 있었죠. 이준이 뒤에서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선배님, 긴장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떨렸죠. 이준아, 나 오늘 원고 안 보고 할 것 같아. 이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원고 2주일 동안 준비한 건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단상 쪽을 바라봤습니다. 몽골 측 대표단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 중에 다란바야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란바야르는 몽골 측 경제협력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죠. 과거에 제가 계약 자문에 참여할 때도 반대편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죠. 원고를 놓을 투명 받침대 위에 서류를 올려놨습니다.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고 통역사들이 헤드셋을 고쳐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원고의 첫 페이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첫 문장이 보였죠.
한몽경제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서류를 받침대에서 내려 옆으로 치웠죠. 회의장의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준이 뒷줄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원고가 있습니다만 그 원고를 읽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힘을 줘야 했습니다. 15년 전 이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광산 개발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계약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참여한 사람 중 하나가 저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죠. 다란바야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몽골 관계자들이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통역사의 목소리만이 고요한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그 계약은 몽골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조는 효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몽골을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봤습니다. 자원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으로요. 저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죠. 고비 사막에서 만난 간바타르 어르신의 마른 우물이 떠올랐고 볼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고 사막에서 자란 초록 벼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구조를 설계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선 이유입니다.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죠.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줄에서 혼자 일어선 이준이 한 번 크게 손뼉을 쳤죠. 그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고 한두 명이 따라 쳤습니다. 그리고 점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수가 퍼져나갔죠. 물론 모두가 박수를 친 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 앉은 재계 인사 몇 명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표정이 좋지 않았죠. 제 발언이 과거의 계약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니까요. 아마 뒤에서 정치적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란바야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 번 끄덕였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끄덕임 한 번. 하지만 그 한 번의 고개짓이 어떤 악수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숨을 크게 내쉬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1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내려놓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준이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멋있었어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멋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포럼 이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언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죠.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몽골 현지 매체들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자문관, 과거 계약의 구조적 문제 인정.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외교적 실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다란바야르의 이름이 뉴스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맥락이었죠. 다란바야르가 속한 정치 세력이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중국계 자원 기업들과 공동으로 몽골 전역에 걸친 도로 건설, 발전소 신축, 광산 확장 투자를 패키지로 묶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총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계 기업 측에서는 몽골 청년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고 울란바토르에 최신식 병원을 짓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언론을 통한 선전전도 펼쳐졌죠. 몽골어로 된 광고가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에 쏟아졌습니다.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보세요. 숫자를 보세요.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경제적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저도 그 숫자를 보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치면 여론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준에게 물었습니다. 현지 반응은 어때? 이준이 태블릿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청년층이 냉담합니다. 냉담? 네. 장학금 발표 이후의 소셜미디어 반응을 보면 공유수가 거의 안 올라가요. 댓글도 별로 없고. 반면에 한국 관련 게시물은 여전히 수천 개씩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준이 화면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볼마가 지역 모임에서 한국 경험을 공유하는 영상이었죠. 작은 마을 회관 같은 곳에 20명쯤 되는 여성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볼마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건 돈만이 아니에요. 존중이었어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볼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모임에 온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몇 명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죠. 그리고 나란. 19살 나라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열어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죠. 이준이 보여준 라이브 화면에서 나라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걸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일어서자고 손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에요? 투표합시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라이브 시청자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투표소 위치를 공유하고 함께 가자는 약속을 잡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진 건 그 다음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간바타르 어르신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했죠. 고비 사막의 마른 우물 앞에서 만났던 82살 유목민 어르신. 어르신이 투표하러 나오신대요. 저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준이 현지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간바타르 어르신이 낡은 양복을 꺼냈다는 겁니다. 게르 안나무 괴짝 깊숙이 넣어둔 평생 두세 번밖에 입지 않았던 양복을. 그걸 꺼내놓으면서 가족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투표하러 가겠다. 82살의 어르신이 포장도로도 없는 사막에서 투표소까지 먼 거리를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도 낡은 양복을 입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수십억 달러의 투자 패키지로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한 사람의 기억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기억이 나라를 선택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울란바토르의 밤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차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죠. 이제 곧 결정의 날이 옵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어딘가에서 단단한 확신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간바타르 어르신의 낡은 양복이, 나란에 반짝이는 눈이, 볼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십억 달러보다 무겁다는 것을요. 국민투표 당일이 밝았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새파랬고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죠. 어차피 잠을 제대로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확 밀려 들어왔고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늘 몽골이 선택합니다. 이 나라의 200만 시민들이 투표용지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 저는 한국인이고 투표권은 없지만 이 결과가 제 삶에도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투표소 앞에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몽골의 투표소는 학교나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줄이 건물 밖을 빙 돌아 나와 길가까지 이어져 있었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긴장한 얼굴, 담담한 얼굴, 결의에 찬 얼굴. 하지만 모두의 눈에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의 무게감 같은 거였죠. 이준이 옆에서 걸으며 현지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줬습니다. 전국 투표소 개장했고 투표율이 아침부터 치솟고 있대요. 지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방. 그 말을 듣는 순간 간바타르 어르신이 떠올랐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투표소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저는 알고 있었죠. 포장도로가 끝난 뒤로 흙길을 한참 달려야 하는 그 거리를. 82살의 어르신이 낡은 양복을 입고 그 길을 나서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은 아마 손자를 떠올렸을 겁니다. 아직 어린 사막에서 뛰어노는 그 손자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었겠죠. 마른 우물 앞에서 저에게 했던 그 말, 무시당해서 분노한다는 그 말의 답을 투표로 찍은 겁니다. 나라는 친구들과 함께 투표소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보여준 소셜미디어 라이브 화면에서 나란히 투표소 앞에서 엄지를 치켜들고 있었죠.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젊은이들의 함성이 화면 너머로 들렸습니다. 19살의 그 청년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희망을 투표용지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볼만은 조용했습니다. 이준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볼만은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 밖 벤치에 잠시 앉아서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한국병원에서 받았던 명절 보너스 봉투를 쥐고 화장실에서 울었던 그때처럼 말없이 눈물을 닦은 거겠죠. 저는 수우바타르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결과 발표가 이루어질 장소였죠. 광장에는 이미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사람들은 벌써부터 깃발을 흔들고 있었죠.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며칠 전 여론조사 때처럼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장 한쪽에 서서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했고 발끝이 차가워지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이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같이 기다려줬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전광판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발표라는 문구가 떴죠. 광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참은 것 같았습니다.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찬성. 압도적이었습니다. 광장이 터졌습니다. 함성이 밀려왔고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늘을 향해 주먹을 치켜드는 사람, 아이를 어깨 위에 올려 전광판을 보여주는 아버지.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눈이 뜨거워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해냈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볼마가 한 거야. 나란히 한 거야. 간바타르 어르신이 한 거야. 이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 거지. 그리고 잠깐 멈추고 덧붙였죠. 그리고 한국에서 월급 제때 주고 명절에 보너스 챙겨주고 이름 불러준 수만 명의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 한 거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넓었습니다. 한국의 하늘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었죠.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그 빛이 광장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국력이 뭘까? 군사력? 경제 규모? 외교적 영향력? 그런 것들이 국력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광장에서 저는 다른 답을 얻었습니다. 국력은 태도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작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태도. 그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떤 수십억 달러보다 강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강대국도 사지 못한 마음을 한국은 사람으로 얻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관계로. 자본이 아니라 존중으로.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진심 하나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광장의 함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고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거대한 이야기의 작은 일부로 광장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같은 바람을 맞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마디를 했죠.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